저는 이런 집합건물, 부동산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특화해서 해왔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요 분야가 사실은 전체 집합건물 저의 자문 그리고 소송 분야의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쌓여왔고 지금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라움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자격증으로서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집합건물 재건축 자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열하기도 좁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규모도 있고 그런 것만 몇 개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법률 자문까지 마치고 저로서는 이제 업무가 끝난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몇 군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의도 종합상가나 그 다음에 동대문 굿모닝시티 여기는 소유자가 2,700명이에요. 이런 곳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끝난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거 하면서 각각의 별의별 쟁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쟁점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게 판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번부터 시행하게 될 재건축 시행대행, 이 PM이랍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행대행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종전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수년간, 적어도 뭐 10년 넘게 이렇게 쌓여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저만의 특화된 방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 방식대로 하는데요. 물론 뭐 많이 아시는 재건축 방식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방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차 순서 이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최초로 사업 준비 단계입니다. 제게 어떤 우리 상가를 저에게 우리 상가를 재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상가의 수지 분석을 해드려요. 가설계획을 넣고 수지 분석을 해서 이 상가는 재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 재산을 잃으면서까지 상실시키고 피해 보면서까지 재건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사업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업 준비 단계 어떻게 하느냐? 건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기본 설계를 하고 저희 설계팀에서 기본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 분석하고 비례율들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수지 분석하고 거기에 비례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개별 분담금이 얼마 정도 있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략적인 감정가, 요거 감정가나 보상계획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개별 권리 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개별 권리 가액, 내가 이 땅을 가지고서 내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서 얼마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건물이 몇 등급, D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주체, 요 시행주체를 설립해드립니다. 이 시행주체와 시행대행은 다른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그 건물 구분 소유자님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게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가받는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니라
법조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예요.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임의단체고, 이런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창립총회를 거친 다음에 지방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사업 시행 주체, 사업을 이제 앞으로 장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제가 만들어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관 지정이에요.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100번 이상을 바꿨어요. 100번 이상을 제가 교체하면서, 세부 조항을 교체하면서 왜 바꿨느냐, 각각의 법적으로 문제될 때, 재판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이의가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의사항이나 문제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정관들을 바꿉니다. 정관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정관을 받아 놓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관 지정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서는 정관부터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제가 안 드리죠. 이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조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문을 맡게 될 때 그때 제가 정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임원 선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주체가 설립된 거예요. 물론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질문도 주십니다. 몇 명이 모여야만 됩니까? 전체 건물 몇 명이 모여야만 이런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에 설립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 주시는데요. 저는 대법원 판례까지 받았고, 이런 경우에 이 창립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수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소수의 구성원들이 이런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사업 주체를 만들고, 이런 사업 주체에 신규 인원들이 가입하시면서 이런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모두 이것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어요. 제가 쌓아오는 노하우가 바로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면 된다, 몇 명까지면 재건축위원회가 충분하다,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 결의 단계가 있어요. 재건축 결의, 이 집합건물법에 이런 재건축 결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개요나 공사비, 분담금,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권의 귀속,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설명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결의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조합 설립 용지 가지고서 이걸 변형해서 재건축 결의서라고 해가지고 하셨다가 무효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재건축 결의서가 유효가 될 정도 이 수준을 판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따라서 재건축 결의가 되기 위한 정도, 판례는요, 이게 아파트 재건축의 예를 들면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느 곳이 과연 중간 정도인지, 이거는 결국은 인정한 판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인정한 판례들을 모아서 이걸 정리해 놓을 수밖에 없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재건축 결의서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결의서를 과연 집회 결의 또는 이런 집회 결의를 가름하는 서면 결의로서 통과시킵니다. 재건축 결의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면 결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재건축 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거나 받아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무효돼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충실하게 재건축 결의서를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관련 집회 결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서면 결의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결의서 작성하고 배포하고 징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제가 설명회까지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결의가 완성됨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 요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신탁해가지고 내 재산이 뺏긴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신탁은 담보 신탁이거든요. 이 신탁을 해 놓아야만 나중에 토지 정리가 됩니다. 다 동의했다가 토지 정리가 안 돼버리면 무용지물 돼버려요. 재건축이 안 돼버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 청구. 매도. 팔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재건축에 동의하신 분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소유권을 파세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팔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매도 청구입니다. 집합건물법 48조에 명시된 이 매도 청구가 있는데요. 이 매도 청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동의가 80% 이상 되면 나머지 20%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분들의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미동의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전체 건축 대상인 토지를 통일화시키고 이 건물 위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집합건물 재건축의 전부예요. 따라서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가 매도 청구이고, 이때는 그 사이에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도 함께 제기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찬성한,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매수 지정자를 지정해요. 즉, 매수 지정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이게 보통은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업 시행 대행사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수 지정자를 지정해가지고 이 매수 지정자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면 이젠 동시적으로 평행이에요.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건축 인허가 단계가 진행됩니다. 재건축 결의가 되면요, 건축법 11조 11항 단서 6호가 신설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집합건물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결의가 되면 바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게 바로 건축 인허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되면 건축심의, 건축허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부수해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등등 이런 건축 인허가 단계를 하게 됩니다.